네, 건축 구조의 역사 여섯 번째로 RC의 시대 두 번째, 20세기 후반 현대 건축과 R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근대주의 건축이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들어서 근대 건축은 우리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보캐뷸러리이자 이디엄이 되지요. 그래서 이 근대주의 건축의 언어들은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조건과 부합이 되고 또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기술인 철근 콘크리트 기술과 결합이 돼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른바 인터내셔널 스타일, 국제주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세계의 도시들이 근대주의 건축 문법에 따른 근대적 건물로 뒤덮여가는 그런 시점에 이 근대주의 건축 및 도시 이론에 대한 또 많은 반성과 비판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예컨대 이 공간이라든가 이 형태 같은 것들이 너무나 추상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가 소위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아왔던 여러 가지 건축 공간들하고 너무나 질적으로나 이런 가치들이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그거를 극복하려는 시도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근대 건축의 뚜렷한 후예이면서도 그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한 작가로 드는 사람이 루이스 칸이죠. 루이스 칸은 그냥 공간, 스페이스라는 개념보다는 방이라는 개념을 두고 그 콘크리트라는 것을 쓰더라도 그것의 어떤 그 조야한 그런 원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간에서 연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형적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근대주의의 한계를 상당 부분 많이 극복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왼쪽 윗그림의 미스 반델로에가 벽을 쓸 때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을 어느 정도만 구획을 해서 스페이스가 그 사이를 소위 흘러다니는 개념으로 봤다면 루이스 칸은 그 공간이라는 걸 그런 수학적 내지는 추상적 공간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전통 건축서부터 익숙한 하나의 방의 개념으로 보고 그 방에 스며드는 여러 가지 빛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적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하나의 건축적 가치를 봤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근대 건축의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한 건축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근대 건축의 그러한 여러 가지 장식 배제라든가 이런 표현의 절제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브루탈리스트 같은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료와 구조를 겉으로 드러내거나 좀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근대 건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엄격한 일종의 절제 내지는 과도할 정도의 어떤 순결주의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죠. 여기 보이는 폴 루돌프, 모세 샤프드의 초기 작품들, 그다음에 마셜 브로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브루탈리즘의 여러 가지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앞선 시간에도 우리가 SOM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SOM은
건축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뛰어난 디자이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건축가들과 뛰어난 건축 디자이너와 또 구조 디자이너들의 콜래보레이션으로 굉장히 뛰어난 작품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죠. 예일대학교에 있는 고문서 도서관입니다. 당연히 고문서니까 햇빛이 안 들어오는 방에다가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다 막혀 있는 방에다가 아래쪽 그림처럼 고문서들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출입은 그 지하와 1층에 건물과 땅 사이에 있는 틈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한층 올라서 이 고문서실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 고문서실은 깜깜한 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어두움의 방이 아니고 벽에는 대리석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석에 약간의 빛을 투과하면서 대리석 무늬를 또 하나의 패턴으로 보여주지요. 그래서 마치 중세 고직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공간적 느낌을 주고 이것이 이 고문서고의 여러 가지 환경 조절 장치이면서 놀라운 공간감을 부여하는 장치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그리드가 구조 시스템으로 쓰여집니다. 이 건물 전체에 있는 이런 구조 그리드가 다 하나의 트러스가 돼서 기둥은 단 두 개에서 이 전체가 하나의 큰 구조 시스템이 되게 돼 있고 역시 이게 구조 시스템이 내부에서도 존재하면서 요 사이에 석판이 끼워지는 작품이죠. 자, 이 작품은 건축가는 고든 본 샤프트라는 사람입니다. 고든 본 샤프트는 SOM의 수석 디자이너면서도 그 자신이 개인적으로 프리츠커상도 수상했던 건축가죠. 자,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체적으로는 절판 구조를 쓴 구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도 어떤 교회당처럼 내부 공간을 보면 굉장히 뛰어난 상승적 공간을 연출하고 있고 그것이 구조 시스템과 내부 공간의 공간감, 형태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구조의 표현이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근대주의의 거장들, 초기에 이런 거장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근대주의적인 정신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합리적인 구조를 통해서 어떤 로맨틱한 이런 공간과 형태를 보여주는 훨씬 진전된 형태의 모더니즘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IMP도 우리가 근대주의의 후예라고 과감히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죠. 초기 작품이었던 보스턴의 존 행콕 타워도 아주 엄정한 기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1978년에 완성된 이 워싱턴 DC의 더몰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 이스트 빌딩 여기도 삼각형을 이용해서 아주 엄정한 기약을 사용해야 돼. 그 요소를 보면 많은 것들을 또 상징하기도 하는 이러한 뛰어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는 뭐 이 이후에도 잘 알려져 있는 루브르의 피라미드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그 일관된 자기의 건축 조형 방식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고 또 뭐 유리 피라미드 같은 경우가 뭐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지오메트리 자체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한 방식은
철과 유리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구축 방식을 통해서 이 인류의 건축의 유산에다가 새로운 건물이 들어갈 때 어떠한 태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런 담론의 중요한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동양의 건축가 중에 서양에서 가장 먼저 알려지고 가장 또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안도 타다오지요. 안도 타다오는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규적으로 건축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독학을 통해서 저희가 아주 조그마한 건축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경지에 오르게 됐는데, 그것 자체가 또 동양적인 재료를 썼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초지일관 콘크리트를, 철근 콘크리트를 노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대표작들도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로 쓰죠. 자, 그런데 이 가장 근대적이고 가장 서양적인 철근 콘크리트를 지으면서도 어떻게 서양 건축으로부터 이런 높은 평가를 받았을까? 그것은 바로 이 안도 타다오가 이 건축이라는 하나의 공간과 이런 곳에 어떤 동양적인 정신적 가치, 이런 것을 녹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예컨대 스미요시 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볼품없는 콘크리트 박스이지만 그 내부의 좁은 공간을 들여다보면 그 좁은 공간 안에서도 비를 맞든 해를 보든 하늘을 보든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가치, 다소 불편하더라도 정신적 가치가 더 소중하다라는 이런 건축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서양 건축에게는 그들이 미처 가지지 못한 하나의 어떤 건축이라고 보고 높은 평가를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타임이라든가 이오지마에 있는 오발 하우스, 그 오발 하우스가 아니네요. 이오지마에도 저런 공간이 있죠. 그 다음에 빛의 교회, 뭐 이런 것들, 빛과 자연과 물과 뭐 여러 가지 바람, 뭐 이런 것들과 가장 원시적인 철근 콘크리트, 이런 근원적인 것에 대한 하나의 경배, 뭐 이런 태도들이 안도 타다오가 이 철근 콘크리트의 품격을 지극히 올려줬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또 경향은 철근 콘크리트가 가지는 여러 가지 속성과 기술적 가능성들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칼라트라바 같은 사람도 철근 콘크리트를 많이 쓰죠. 예컨대 리옹에 있는 저 철도 역사 같은 경우를 보면 마치 조각품을 만들듯이 저 철근 콘크리트를 아주 아름다운 조각적 형태로 빚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런 것을 만들 때 저 거푸집을 만드는 목수들은 요트를 만드는 목수들을 데리다가 썼다고 할 정도로 아주 공을 들여서 만든 철근 콘크리트 작품이죠. 자, 저런 것들이 철근 콘크리트의 가능성들을 아주 높이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알베로 시자의 포르투갈 뮤지엄인데요. 이거는 이제 역시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에다가 안에 아주 강한 피아노 선을 삽입해서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무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쳐지는 저런 현수선 자체가 이 조형의 핵심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콘크리트 판 자체가 자기 무게에 의해서 쳐지는 자연스러운 곡선, 공간과 이
파빌리온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저런 기술적 가능성 혹은 오른쪽에 페트로나스 타워 같은 이 높은 100몇 층짜리 건물도 RC로 지어질 수 있다라는 기술적 가능성.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부르즈 칼리파도 RC로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높은 건물은 당연히 철골로 지어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RC예요. RC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콘크리트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철근이 힘을 다 받기 때문에 그 철근의 양이 충분하다면 철골로 짓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RC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런 열대 기후, 말레이시아나 두바이 같은 데서는 1년 12달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결코 공기에 있어서도 철골에 비해서 뒤지지 않고 동시에 내화, 피복도 되고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가 이런 초고층 건물에서도 지어질 수 있다라는 기술적 가능성이 있다. 자, 이래서 20세기 후반의 근대 건축의 후예들은 근대주의의 획일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RC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